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은퇴를 해서, 퇴사를 해서, 일감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전화는 울리지 않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달력은 비어있고 급히 나갈 이유도 없고요. 하루는 더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할 일의 목록과 스케줄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야만 값어치 있는 삶은 아니죠. 속도를 줄여야만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할 일이 없다는 건 뒤처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속도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친구이고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많은 것이 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춥지 않습니까? 임성택님, 올해 처음으로 롱패딩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형정님은 최강 한파, 무엇보다 으뜸은 건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인천을 비롯해서요,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이런 경기 북부 지역, 또 강원 횡성, 철원, 춘천 등지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요. 전라도, 경상남도, 부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너무 춥죠. 그리고 거의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춥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외출하실 때는 꼭 장갑 끼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충남 태안 당진 서해안 지역을 비롯해서요, 전라도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김명환님, 포항에서도 추워서 달달 떨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는 화요일이죠.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또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다른 것도 아닌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고용이 부진한 배경부터 또 질적으로 악화되는 이 고용시장의, 노동시장의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한화그룹이요, 대규모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인데 주주의 이익은 배제됐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아들들만을 위한 개편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향후 한화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시죠.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 말기 혹은 임종 전후에 이 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8년에 제도가 도입된 뒤 8년 만에 나온 변화인데요. 삶의 마지막을 본인이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한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료적 처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을 하는 걸 말하죠. 이 치료를 중단하겠다라는 건요, 의료적인, 인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크죠. 대부분 임종 직전 몇 달 동안에 들어가는 의료비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죠.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치료를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그 추모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 장은 휴장이 돼서는데 우리 시장은 역시 또 강세로 출발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미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만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유럽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주로 우량주를 모아놓은 유로스톡스는 1.7%나 떨어졌는데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독일, 프랑스 지수도 1%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린란드 갈등의 당사국인 덴마크는 2.7%나 급락했습니다. 주로 명품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이 큰 폭으로 꺾였는데요. 사실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거든요, 연초. 네. 근데 이제 유럽 증시가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국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10% 관세 추가하겠다. 아주 강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은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지금 개막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6년 만에 기조연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플랜 B도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는. 유럽도 지금 아껴뒀던 미국산 농산물 160조 원 가량 보복 관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현재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협상을 좀 봐야 되겠고 근데 지금 주로 이제 나스닥 글로백스 선물 지수랑 이제 S&P 500 지수는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네.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꿈의 지수 5,000피 한 뭐 95포인트 정말 가시권에 들어와서 개장하자마자 한 2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 네.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좀 변동폭이 좀 폭이 있어요. 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장 시작했는데 지금 10여 분 지났거든요. 네. 7,700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여기에다가 10분 만에? 네, 10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증시 대기성 자금이 엄청나다는 얘기고 여기다 외국인은 5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2,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거나 좀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열 이틀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급해진 거예요. 포모 심리가. 지금 고객 예탁금도 92조 원. 이게 증시 92조 원. 대기성 자금인데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이제 CMA 계좌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 계좌에도 한 100조 원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0조 원 가까이 실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으로 바로 투자가 가능한 현금성 자원이 지금 있어서 이게 좀 단기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코스피 2,000, 3,000 선에서 냉소적이던 사람들이 4,500 넘어가니까 조바심 내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은행 예금 기껏해야 1년 해봐야 1, 2%예요. 이자 빼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야 현대차가 그 무거운 주식이 16%나 오르는데 하루 만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근데 시장은 쏠림을 늘 경계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이런 유동성 장세에 천정을 예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분명 5천은 한 번에 찍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들어간 가격에서 얼마나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나를 계산하면서 정말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기대감이 올랐다면 정말 반도체주처럼 정말로 석 달 만에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른 종만 모르고 안 오른 종목은 절반 이상은 좀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꽉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도 개장 초에 급등을 했다가 또 약세로 돌아섰다가 막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삼성일가의 12조 원대 상속세 납부. 와, 이게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네. 이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건희 선 대장이 남긴 유산 26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12조 원에 뭐 전 세계 역사상 이제 정말 없을 만한 역대급 상속세 납부가 일단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제 6회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네. 5회차가 이미 끝났고요. 올해 4월 마지막 납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홍라이 명예관장이 한 2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처분에 나섰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 상속 증여용이고요.
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주식 매각하지 않고 배당금, 신용대출 세금을 좀 충당해 와서 여전히 삼성전자 지분은 1.65%고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 지배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5년간에 걸친 이제 상속세 납부가 종료가 되면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배 구조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 12조 원이라는 상속세가 부른 이 징벌적 과세가 부른 이제 이 논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아마 주방용품 밀폐용기 1위 업체 락앤락 대표적이에요.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로 경영권 매각됐고요. 손톱깎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가 37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도 글로벌 강소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기도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세계 최대 콘돔 생산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네. 유니더스라는 유니더스. 이 업체도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로 매각이 됐고 한샘 이게 국내 1위 가구거든요. 가구. 예. 여기도 창업주가 후회자가 없고 상속세 부담이 커서 2021년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3번 정도 상속하게 되면 기업 경영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넥슨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물량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 내다 보니 네, 그렇죠. 1대 주주가 정부가 돼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 중견기업은 상속세 한 번 맞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슨 뭐 그 기업 승계와 사회적 어떤 형평성, 부자 감세, 부의 세습 이 논의에서 정말로 이제는 좀 합리적인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 그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기존에 내지 않았던 상속세까지 다 내야 되고 근데 기업은 이미 저물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을 뭐 제값에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 경제까지 이제 막 파탄에 나는 분들 그 신용불량자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한 4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70원대 중반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하루 약발에 안 갔잖아요. 최근 환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단호합니다. 외환위기 가능성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고 저도 뭐 일부 동의합니다. 지금이 뭐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과거의 IMF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은이 이제 표현하기를 현재 상황을 풍요 속의 빈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들이 달러를 빌려오는 자금 시장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금리도 그다지 높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이나 서학개미들이 실제 결제하기 위해서 사는 이 계산대에는 정말로 수요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달러 창고는 넉넉하지만 실제로 환율이 결정되는 현물 환시장에서는 수급이 꼬인 겁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과거처럼 빚으로 사는 국가가 아니라 대외 채권국 우리가 빌려준 돈이 더 많아서 외환 보유액도 충분해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전형적인 위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한해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저도 뭐 이런 근거 없는 이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만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전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우리가 최하위권일까? 그러게요. 이에 대한 외환 건전성은 괜찮다는데 펀더멘털은 괜찮다는데 왜 이럴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어떤 구조적인 면도 재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시장으로 돈은 또 찾아가기 때문이고 우리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더 나은 달러 자산을 또 선호하는 그 흐름들이 또 너무 강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그 2025년도에는 뭐 0.8, 0.9 뭐 이 정도로 지금 예상치 나오고 있는데 2026년에는 그래도 더 나을 거란 전망 나오죠. IMF가 1.9%로 전망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했던 2.0%보다는 소폭 낮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치 1.8%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IMF는 지금 정부보다는 조금 낮다. 사실 OECD라든가 OECD는 2.1%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국내에 들어와서 주요 부처들 뭐 기획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과 같은데 KDID 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성장률을 매기다 보니까 대부분 정부의 전망치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망치보다 0.1% 낮은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상당히 좀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서 만에 하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거나 AI 경기 사이클이 꺾인다면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충 장치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구조적 취약성을 꼽은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행도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1.4% 중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환율 문제도 내수 회복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IMF의 1.9% 전망은 단순한 어떤 비관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 좀 현실을 좀 진단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률이 아마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양면성이 있죠. 반도체라도 좋은 게 어디냐. 근데 반도체에만 너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주요 사립대학들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까 또? 맞습니다. 올해 주로 이 사립대 등록금이 2년 연속 인상 행렬인데 지난해 올해 인상률을 봤더니 적게는 2.5%, 많게는 5%까지 올렸어요. 가장 큰 원인이 누적된 이제 재정난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이제 거점 국립대를 전폭 지원하다 보니 사립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수한 교수, 인재 뽑을 재원조차 없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사립대 이제 등록금 의존도가 70에서 80% 달하다 보니까 네. 정부 지원은 장학금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제 동결되다 보니까 누적된 재정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서 특히 여기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법정 이제 등록금 인상 한도가 줄어듭니다. 올해까지는 직전 3년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가능했다면 1.2배로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기 전에 미리 올려야 한다. 라는 이제 판단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이제 이 정부가 이제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동결을 조건으로 지급하던 국가장학금 이제 2 유형까지 이제 폐지 수순을 밟다 보니까 대학들이 지금 눈치를 보지 않고 올릴 명분이 생겼는데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대학생 점점 줄어서 폐교하는 학생까지 학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이제 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취업이라도 빨리 돼서 뭐 그 등록금 대출 받은 거라도 빨리 갚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런 상황도 지금 쉽지 않고요. 그거는 또 우리 원탁의 기자들 K 때 잠시 후에 바로 또 토론 이어가 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준범, 정세배,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취업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던 시기랑 지금 뭐 후배들이 이제 취업에 도전하는 시기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좀 취업한 지 뭐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위기는 모르겠으나 약간 뭐 지금 신입사원들의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보자면 네. 약간 저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대들이 평준화 됐었거든요.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 근데 지금은 아예 어린 친구들 아니면 중고 신입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중고 신입. 네, 중고 신입 아니면 아예 뭐 2003년생, 뭐 2002년 이런 식으로 엄청 어린 친구들. 그리고 아예 그래서 아예 뭐랄까요? 조금 나이가 있으면 경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경력이 없으면 아예 어리거나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KBS에 얼마 전에 입사한 분들이 51기 맞아요. 51기. 그 나이 차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은 동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형규 말대로. 네, 2003년생. 황영규 네. 기자 말대로 정말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입사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더 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양적으로 안 잡히는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방금 뭐 KBS 신입사원 얘기했지만 제가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오, 근데 확실히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면접관이. 아무도 굉장히 부드럽게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방금 황영규 기자 말씀처럼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젊은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재학 중인 아예 젊은 친구들 아니면 30대 뭐 초중반까지도 지원하는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청년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실업률도 낮고 아하. 고용률도 높은데 근데 그 통계상의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이건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건 일단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개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개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일자리를 진정한 취업으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질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악화되고 있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봐도 그런 자리 통해서 그러게요. 확실히 체감은 되더라고요. 그 통계라는 그 숫자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상흔 효과라고도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첫 취업이 한두 해 늦어질수록 평생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건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정세배 기자. 사실 뭐 지금 이게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처음 취업을 하고 처음 일자리를 찾는데 드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네.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취업을 단순히 1, 2년 뭐 늦게 하지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애 첫 주기에. 맞습니다. 첫 직장이 마음에 드는 직장이 아닐 경우 이게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줄어든 소득 또는 취업을 늦게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상태가 이제 좀 길어질수록 소득이 감소하고 그게 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걸 좀 상흔 효과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네. 거기 그것 인용해서 많이 자료가 나오는데 그게 연구 보고서 제목이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네.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는데 점점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백수라고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 1년 이상 취업 준비 기간, 그러니까 취업 백수인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이 2004년에는 한 20%대였습니다. 네. 근데 2025년, 그러니까 2004년과 2025년이니까 20년 차이죠. 2025년 작년 같은 경우는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이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은 제일 높고요. 실업률은 제일 낮아요. 네. 자, 근데 그 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스펙을 쌓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준비하기 위한 기간들이 오래 걸리고 있고 결국 첫 직장을 잡는 시간이 예전에는 뭐 27살이었 남자를 기준으로 27살이었다면 지금 뭐 29살, 30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평생 소득은 누적 효과가 있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한 23살 여성 같은 경우 23살 남성 같은 경우 한 25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취업하는 사람과 취업 한 3, 4년 시간 걸려서 취업을 하는 사람 혹은 아주 작은 기업 다니다가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 찾아서 한 4, 5년 뒤에 취업하는 사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출발점이 늦어지면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영세기업 다니다 중소기업 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다 중견기업 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대기업 갈 수도 있는데 이른바 고용사다리라고 하는 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좀 예전에도 뭐 끊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더 그런 상태가 좀 심각해졌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는 선호되는 직장들 자체가 이제는 정식 뭐 공개 채용이라든지 정기적인 채용 자체를 줄여버렸잖아요. 그거를 수시 채용이나 뭐 경력직 채용으로 늘렸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채용 형태가 뭐 많아지는 경력 채용이라면 뭐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좁아진 문턱 자체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경력 중심을 찾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한 단계 더 이제 상승하는 사다리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찾는 경력 사원도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그 경험을 찾는 게 아닌 거죠. 다른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의 경력이에요. 어휴, 그럼 실제로 숫자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첫 직장을 시작해서 3년 안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19%입니다. 그 10명 중 2명 정도만 소위 말하는 그런 고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니까 10명 중 8명은 못 한다는 얘기니까 고용 사다리가 뭐 현실적으로 거의 끊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22님이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고 포기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집니다. 연애, 결혼, 집 장만 등등. 그러니까 취업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둘 셋이 아니라 나이가 또 있다면 하나만 낳고 이제 끝내고 막 이런 경우도 또 이게 줄줄이 이어지는 거네요. 근데 그 항상 또 따라붙는 꼬리 질문이 이겁니다. 청년들이 좀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쉬었음이라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쉬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작년 초부터 이제는 쉬었음 인구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제서 이제는 정책기관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땅하게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얘기하는 게 미스매치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고 일자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것이 미스매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 분석들이 맞는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근데 사실 말씀대로 이게 중소기업에 처음에 딱 잘못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딱 시작을 중소기업에 시작하면 아까 정세비 기자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으로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 2년 3년 조금 더 준비를 하더라도 대기업으로 가야겠다. 못해도 중견기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점점 또 그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그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겠으나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뭐 굉장히 이제 만족도 높게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항상 그 미스매치라고 하는 눈높이가 또 맞지 않는 거죠. 4092님이 청년 취업률은 최고치라는데 혼인율,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가는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질적 인구에서 또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취업 통계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그러니까 주 40시간 중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게 정말 온전한 풀타임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또 뜯어보면 네. 또 많은 질적인 분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취업률만 가지고는 고용률만 가지고는 지금 청년들 고용이 괜찮다라는 데도라고 말하는 건 분명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더 반갑지 않은 것, 특히 이제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더 어려운 거는 이 AI 시대라는 겁니다. 생성형 AI. 요즘 기업에서 기업인들 만나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와, 요즘 뭐 사람 안 뽑아도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가 청년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존 인력을 뭐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자동화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더 줄여버리는 방법밖에 되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고용 동향 저희가 언급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정규직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고용 효과가 큰 그런 산업들의 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추세고 앞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 김준범 기자가 설명한 것도 맥락이 연계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생각하면 뭐 일주일에 1시간 이런 개념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일자리가 원래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AI 발달이 되면 훨씬 가속화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죠. 벽을 넘었는데 또 벽이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일을 하면서 큰 일을 배워나가는 게 본인도 성장을 하는 건데 이제 작은 일은 그냥 AI 시키면 된다. 이렇게 또 가버리고 이게 또 현실이니까요. 반대로 또 9950님은 제가 48살 입사 22년 차인데요. 아직 막내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문제는 주거비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했으면 자산을 또 형성을 해 나가면서 성장 사다리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하는데 근데 또 한국은행 자료 보면요. 주거비가 또 역시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또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저 지금 통계를 보면 고시원에서 사는 청년이 10년 전에는 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1% 수준이라고 해요. 10명 중에 1명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게 참 체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만은 아니고 네. 고시원과 이제 비슷한 그런 취약 거처들. 근데 물론 요즘은 고시원도 오피스텔처럼 뭐 빌트인으로 뭐 세탁기 안에 냉장고 다 들어가고 샤워실까지 있는 고시원도 물론 있습니다. 예. 정도 또 문제 또 전세가 요즘 또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월세 거주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사실상 월급을 모으는 게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요즘에는 뭐 월세는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내 월급으로 생활한다 뭐 이런 청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 보통 뭐 대부분 뭐첫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끼리 있는 첫 예. 만남. 그런데 인생의 생애 주기로 보면은 첫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게 이제 취업이니까 그 효과가 뭐 그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럼요.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은 한 50대 중반에서 60 정도 일본 그 세대가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불리고 그런 세대라는 용어까지 생긴 이유는 그분들이 워낙 취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세대든 아래 세대든 그 세대가 좀 더 자산도 떨어지고 주거 여건도 안 좋고 그렇게 좀 뒤처져 버린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우려는 이제 그렇게 되지 말자고 보고서를 내는 거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많은 연구 보고서들 보면 오히려 10년, 20년 뒤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네. 학생도 줄어들고 때문에 고용이 좀 쉬워질 수 있다라고들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일종의 낀 세대처럼 빙하기가 되는 예, 거네요. 잘못하면 그렇게 쭉 세대 효과가 돼버리면 뭐 고용 사다리만 깨진 게 아니고 방금 황영 기자 말처럼 주거 사다리도 깨지겠죠. 원래 주거 사다리라는 게 젊을 때는 좀 월세 살다가 좀 첫 직장 가면은 뭐 빌라로 옮기고 뭐 결혼하면 아파트 전세로 가고 이게 이제 척착 올라가는 게 주거 사다리인데 네, 그렇죠.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겠어요. 이제 그것도 깨지면 더 이제 사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 사이에 주거비는 계속 더 올라가고 있고 월세 내다 보면 돈 못 모으고 물론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그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봐도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 노인 일자리도 좀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한 달 수입은 뭐 사실 많아야 한 40만 원 정도라고도 하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나라 일종의 복지라고 인식을 해야 될지 노인판 열정페이라고 좀 비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일자리 참여 목적 1위가 생계비고 그렇다면 이렇게 버신 돈을 어디다 쓰셨느냐? 당연히 1위가 식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소득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한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돈이고 특히나 이제 어쨌든 60세 이상 인구는 갈수록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노인 일자리에 해서 이제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좀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봤을 때 실업률이 60대에서 팍 뛰었길래 이게 도대체 60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퇴직한 연령대인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 달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영향이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도 분명히 지금 노인 일자리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급여 수준으로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뭐 보전 차원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은 사회활동 많이 하셔야 되니까 노인 일자리는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다만 또 한켠에서는 그것 가지고 뭐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또 이제 좀 왜곡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또 나오는 게 이제 정년 연장 이야기거든요.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정년 연장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역시 또 부딪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년 연장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년은 당연히 늘려야 하고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예. 그 많은 건강한 60대 이후를 다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수명이 핵심은 정년을 늘리는데 그 늘어난 정년 분들이 쉽게 말해서 월급을 얼마를 받아가게 할 거냐.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가게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임금을 덜 줄 거냐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년 늘리는 거는 불가피한 것 같고 네. 그 고용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한 얘기는 없고 맨날 정년 연장을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니까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논의의 출발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이제 늘어나는 쉽게 말해서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나면 그 61세에 일하는 분들이 일종의 1년에 일할 기회를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급여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와야 기업들이 청년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여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논의가 좀 접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히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노인 일자리 열흘 일하면 29만 원인데 경쟁률이 높아서 저는 올해 탈락했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지 말자고 뭐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도 이제 내는 거고 우리가 이런 토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답습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이거 뭐 뾰족한 수를 내면은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대책을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더 큰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노인도 생계가 힘드니까 노인 일자리도 정부가 맨날 해줘야 된다는 주문이 있고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청년들도 도와줘야 된다 일자리가 있는데 사실 그건 마치 물에 빠진 할아버지 구할래 아들 구할래 이런 질문 같은 거여서 사실 뭐 당연히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소득을 보면 이제 노인 일자리도 소득만 보면 노인이든 청년이든 빈곤한 건 맞는데 자산을 보면은 물론 뭐 노인도 평균 삼아서 뭐 가난한 노인도 있고 부자인 노인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대 평균으로 보면은 노인들이 60대 지금 노인들이 가장 부자인 세대거든요. 그 부자인 세대의 원인은 대부분 집이에요, 집. 집을 예전에 살았던 집이 비싸져서 그 집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자산은 높게 잡히는데 당장에 현금흐름이 안 나오니까 소득 때문에 정부에게 노인 일자리를 해달라는 이제 주문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정부가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런 그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집을 뭐 주택연금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최대한 유동화시키는 방법들을 사회적으로 찾아야 그래야 노인들이 그 자산을 소득화시키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들어갈 상대적으로 들어갈 정부 예산은 줄어들고 대신 앞으로 미래를 오래 살아가 될 청년에게 좀 더 많은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의 여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연금처럼요. 그 주택을 저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걸 놔두면은 답이 안 나온다. 정부가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하수분이 아닌데. 뭔가 좀 이제 순환 될 수 있게끔. 요거는 우리가 또 장기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테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자리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고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경영 환경도 개선을 하고 소비 시장 또 수출 시장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하는 거고 이게 참 너무나 거시적인 걸로 결국에는 큰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김종근님이 아까 물에 빠지면 아들 구할래 아버지 구할래 근데 저는 준범 기자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누구시죠? 김종근님 전혀 기억하시죠? 모르는 분인데. 네.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생존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료적 처치를 네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전 선택을 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삶의 존엄을 내 스스로 지키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자,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6563님 저희 부부도 이거 신청해야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047님은 조금 더 나가서 안락사까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현락경님은 자녀나 남은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미숙님 이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때는 괴로울 것 같아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7413님 막상 아버지가 그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그 네 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이 1.3%더 올라서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원에 다다르고 있네요. 어휴. 한화 계열사들의 실적도 좋고 뭐 방산 계열 뭐 수출도 엄청 좋아지고 하는데 주식회사 한화 갑자기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뭐 정세배 기자. 네. 기업 가치 재고가 이제 한화 쪽에서 드는 뭐 가장 큰 이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화라는 말씀하신 그룹 안에 정말 많은 계열사가 들어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핵심 뭐 방산 계열사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식음료 쪽 사업도 있고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인 시너지가 날까 싶은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이 한 군데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좀 분할을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 측 설명인데 그건 하나의 설명이고 뭐 사실상은 상속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화가 이제 3남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사실 이제 막내인 이제 김동선 부회장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계열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 형식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동선 부사장 쪽으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기는 계열사 같은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에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계열사들이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기계랑 않아요. 네. 서비스업을 떼나간다죠. 예, 뭐 어렵게도 표현을 합니다. 계열사들이 뭐 한화 갤러리아, 뭐 호텔 앤 리조트, 아워홈, 뭐 한화 비전 같은 곳도 있고요. 뭐 한화 로보틱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렇게 분할했을 때도 시너지가 있느냐 이거는 좀 나중에 차차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상속을 위한 포석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호텔 앤 레저 부문, 뭐 내수 맞습니다. 하는 쪽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장비나 기계 산업을 한화의 삼남 김동선 직함이 뭐였죠? 부사장인가요? 것 같아요. 그쪽이 하고 있었고 그거를 주 한화에서 정확히 삼남이 관장하던 사업 부분만 뗀다 하잖아요. 그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슬픕니다. 슬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 5천이 눈앞이라고 해서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눈앞이라고 해서 환호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뉴스가 없으면 혹시 우리가 지금 5만에서 환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화를 이제 세 개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네. 이유는 아들이 3명이니까. 네 아들이었으면 4개로 쪼갤 겁니다. 네. 두 아들이었으면 2개로 쪼갤 거고요. 네, 하나씩 쪼개는 거죠. 하나씩 지금. 근데 그런 거고요. 근데 정확히 팩트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화는 굉장히 잘 나가죠. 한화 오션도 아유, 있고 그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한화 생명은 전통적으로 잘 나가고요. 그런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게 주 한화예요. 네. 보통 뭐 주 한화, 뭐 무슨 홀딩스 이게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그걸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주회사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면 그게 꼭대기여야 되는데 꼭대기 위에 모자가 하나 더 있어요. 옥상옥이라고. 그게 한화 에너지라는 회사예요. 네. 한화 에너지라는 회사는 신생회사입니다. 최근에 급성장한 회사고요. 그러면서 주 한화를 지배해요. 근데 한화 에너지를 누가 지배하느냐? 새 아들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너지, 그러니까 주 한화를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주식을 그걸 살기가 싫고 살 현금이 없으니까 한화 에너지라는 회사를 신생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일을 막 몰아줘서 키웠고 그 한화 에너지가 주 한화를 지배하게 된 그 형국이에요. 네. 그렇게 지배를 했고 이제 아들들이 장성을 하니까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한화를 일단은 둘로 쪼개는 겁니다. 1번 아들, 2번 아들이 주 한화에 남아 있고요. 3번 아들이 이제 한화 머시너리 뭐 서비스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주 하나를 또 쪼개야죠. 아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옥상옥. 네. 그런 그러니까 사실 겁니다. 그 네. 예전에는요 같은 그룹 내에서 무슨 홀딩스 이름 붙은 게 한 2-3개 있는 그룹도 있었어요. 홀딩스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홀딩스 또 그 위에 있는 홀딩스 뭐 이렇게 홀딩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주 하나는 또 지주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 뭐 이거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걸 뭐 비판하기 전에
그럼 한화가 방산조선 에너지 금융 유통 중에서 뭐 기계 유통 아까 뭐라고요? 머시너리 앤 기계, 로봇, 예, 유통 뭐 이런 쪽이죠. 머시너리 앤 예. 서비스 홀딩스 아무튼 그렇게 떼내면 한화그룹은 뭐가 뭐 인적 분할로 인해 더 효과가 뭔가 나는 겁니까? 경제적 효과가 좋아지는 겁니까? 회사의 설명은 이제 복합 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저평가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복합 기업 이놈저놈 섞여 있으니 이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 회사에 그러니까 저평가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걸 성격에 따라서 분리하면 색깔이 명확해지니까 저평가가 해소된다라는 설명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이제 그게 작동할지는 모르는 거고 다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한 가지 한 0.1보 정도 전진한 건 있습니다. 네. LG 사태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G 물적 분할,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낼 때 LG가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거기서 배운 게 있어서 이번에는 인적 분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다른 분할이지만 결론적으로 주주들이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도 갖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늘 분할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기술, 좀 속칭 장난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들을 달래주려고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네네네. 그건 뭐 진전은 진전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주주들의 여론을 의식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계속 덮어주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올려줄 테니 참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런 걸 안 해야죠.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에서 젠슨왕 자식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써도 필요가 되죠. 없잖아요. 네. 젠슨왕의 자녀가 몇 명인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려면 그 집안에 자식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나눠 먹을 거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게 투명하다. 미국은. 사형 구이님도 구글이면 구글 유튜브, 구글 지메일, 제미나이, 구글 번역 이거 쪼개서 상장하는 그런 셈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 선택하면서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뭔가 주주 친화적인 카드는 한화가 꺼내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 단체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주주의 이익보다 오너가의 입장이 우선시됐다라는 지적. 뭐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거로 좀 일맥상통한가요? 정세배 기자. 네. 이게 사실 이쪽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왜 그렇다면 이제 오너 일가의 이게 이익을 대변하는 분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한화라는 그룹이 상당히 거대하고 뭐 거기에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방산부터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 식음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까 이게 고민이 될 만한 이 많은 사업들을 사업군으로 나누면 꽤 많이 묶여요. 이거를 좀 지주사 분리와 같은 사업군별로 이제 지주사 분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렇게 이제 삼남 김동선 부사장 입장에서 이런 신설 지주사 한 개가 이렇게 인적 분할 형식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기업 가치가 과연 완전히 이게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정세비 기자 의견을 받아서 좀 더 한 말씀만 첨언 드리면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1차 상법 개정안을 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거를 법에 박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주 하나 이사회는 이걸 의결을 했어요. 뭐 이사님들이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이게 주주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 하나 조항 하나 바꿨다고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충실 의무가 들어갔지만 이사가 주주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정말 손해를 보는 주주들이 뭉쳐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후적인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작년에 상법이 주주 충실하라고 바꿨지만 이사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일하는 방식은 아직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인적 분할 방식이다 보니까 좌우로 똑같이 떼어내는 거고 주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신설 법인도 10%, 분할 그러니까 기존 법인도 10% 똑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화가의 삼남은 똑같이 안 갖고 있겠죠. 한쪽을 팔아서 한쪽을 더 사거나. 근데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 분야를 뭐 이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제 뭐 이거 예정된 미래일까요? 금융도 떼어내는 게? 뭐 방산화약조선 부문과 달리? 당연히 뭐 지금은 이제 첫째 잠깐만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김동관 네, 예. 부회장이 이제 주력을 맡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화생명 63빌딩에 있는 한화생명을 둘째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기업의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어쨌든 상속세를 이제 안 낼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주회사 지주회사 옥상옥인 한화에너지를 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야 그 지분을 현금화시키고 그걸로 상속세 재원이 나오니까 네. 그 상장 시점이 되면은 이제 3세 승계가 본격화된다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한화에너지랑 주한화를 합병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주한화를 좀 누르고 저평가를 만들고 한화에너지를 고평가 받도록 해야 자신들 그 삼남에게 유리한 구도다. 유리하죠, 승계.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주하나는 그런 비판이 나오기 전보다 주가가 한 3배, 4배는 또 올랐습니다. 예, 자회사들이 또 오르다 보니까 양면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나중에 한화에서 금융 부분을 또 떼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주제로 한번 다뤄보죠. KBS 김준범, 정세배, 황현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항상 뜨겁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요. 특히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고 매각하는지 또 그 사이의 빛과 그림자는 어떠한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